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런 풍조가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로 자리 잡고 있죠. 이 때문에 전국의 각 지자체와 일부 종교단체가 나서서 미혼 남녀를 주선해주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외신들까지 이런 현상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남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에 추가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고요.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국제결혼 지원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검증해서 신원이 보장된 상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니까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요. 결혼 기피 현상과 출생률 하락이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행정력과 예산을 주거 안정과 육아, 교육 지원 등에 써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양쪽의 주장과 반응이 다 공감은 가죠. 오죽하면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까만 결혼과 출산은 분명 이벤트가 아닌 평생 책임져야 할 현실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결국에 본질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월 2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드디어 저도 이제 종교를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잘 속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취약한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60년 만에 새로 출범한 국가유산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날 통과될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또 상정될 예정이고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핵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두 개의 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농업계 여론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네, 오늘 농수산 이슈 다시 불거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과 농안법 개정안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시끌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지난 2020년 5월 30일 시작됐는데요. 다음 주 29일이면 4년의 임기가 모두 종료됩니다. 새로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은 21대 국회가 끝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입니다. 국회 임기는 분명하게 지정돼 있지만 개원은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끝나야 확정되고요. 현재 각 당에서는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22대 국회 활동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경우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에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이날 처리될 예정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발의한 법안들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따라서 농업계에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법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의 바람과는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처리될 법안 중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지난해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그 법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1호 법안으로 더 잘 알려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또 한 번 개정해서 발의했고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농식품부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줄여서 농안법 개정안까지 이 두 개의 법 개정안을 모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과 일명 농안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제2양곡법 개정안은 주식인 쌀을 심기 전에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요. 네.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또 쌀값이 평년보다 5%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 제2양곡법 개정안은 민간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간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방식이고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 가격 시행 방안을 결정하게 하는 등 이 정부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부여했습니다. 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취지는 같지만 시행 방안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쌀값 보존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제2양곡법 개정안을 후퇴했다고 비판하면서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을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네. 이번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또 다른 법안,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도 설명해 주세요. 예,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줄여서 이 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을 포함한 곡류, 과일, 채소 등 이 주요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해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방지해보자는 취지고요. 이 평년 가격을 기계적인 기준 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년 가격 기초로 하되 농업 생산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는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 가격을 정하고 또 그에 준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역시 농식품부와 민간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준 가격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제2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모두 쌀과 주요 곡물, 과일, 채소 등의 가격 안정과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 두 가지 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여러 간담회 주제, 또 신문기고 주제 모두 이 두 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장관의 이런 비판하는 입장문 성명서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제2양곡법 개정안 그리고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해서 농망법이라고 말하거나 또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라고 지칭한 바 있고요. 또 신문기고에서는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한국농정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농정평가 토론회를 주최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농림부는 장관이 쌀농사를 짓는 것을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내가 미래 세대에 죄를 짓고 있는 거냐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예, 농해 야당 의원들도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망언을 멈추라고 입장을 내면서 송미령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장관의 반론에 재반론을 하는 입장문이었는데요. 가령 쌀 과잉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이 장관의 주장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더불어서 사전적 수급 조절 등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장관이 막대한 재정을 소요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쌀을 포함한 16개 작물에 연평균 약 1조 원가량 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정책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사전적 수급 조절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야당, 농민단체 간 갈등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차원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도 그 점을 짚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이 양곡법과 농업법을 반대하는 핵심은 가격 보장이 되면 쌀이나 주요 농산물을 더 많이 심을 거고 또 더 많이 남아 돌아서 결국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곡물 자급을 올려야 되고 특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쌀 때문이 아니라 매년 수입하는 40만 8,700톤의 외국산 쌀이 국내에 공급 과잉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농촌의 농사지을 후계 인력도 부족하고 또 농지가 사라지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후위기가 재난 수준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네. 제2양곡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든가 농업법 개정안처럼 수급과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더 강화돼야지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청년들도 농촌에 더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8일 국회 본회의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당해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남에게 잘 속는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문제는 속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쁜 거죠. 네. 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 중에서 유독 사기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뭐 금융 범죄라든지 다단계 등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렇게 뭔가 금전적으로 크게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전 최근에 아니고 한 1년 정도 전에 중고 거래하다가 중고 거래. 아이 책을 거래하다가 네. 한번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아직 못 잡았어요. 돈만 날리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참 이게 씁쓸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어떤 설문에서 보니까 국민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문 대상자의 한 2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 믿을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게 26%. 그렇죠. 스웨덴에는 한 62% 정도라고 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 차이 나요. 그만큼 우리가 사회가 좀 팍팍해지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속게 되잖아요. 잘 속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인 건데요. 우리가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체계가 유지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길을 물으면 우리는 그냥 진짜 저 사람이 길을 모른다라고 믿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폴트 상태가 사람을 믿어주는 쪽으로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뢰를 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관련해서 믿을 만한 정보는 계속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또 반대의 정보는 잘 안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성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이제 속아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뇌 과학적으로는 어떤 작용이 작용하나요? 네, 우리 머릿속에서는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있거든요. 네. 거울 뉴런. 그러니까 거울? 거울. 미러죠, 미러. 이 뉴런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면서 감정을 공감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뇌세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웃으면 우리가 따라서 웃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 있죠. 누가 울면 좀 자동적으로 표정을 찡그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의 작동 덕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본능적으로 모방하고 공감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은 속임수에도 좀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뇌 자체가 일관성과 패턴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기대나 믿음과 일치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아까 그 확증 편향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또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말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존 신념과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말 더 진실로 느끼게 되고 또 의심 없이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개인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유형별로 보자면 어떤 유형이 좀 잘 속나요? 일부 성격 유형이 좀 속임수에 더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좀 이게 잘 속는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잘 속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존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에 더 쉽게 속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피암시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피암시성? 네, 피암시성. 그게 뭐죠?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좀 무의식적으로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이거를 좀 더 비판 없이 여과 없이 잘 받아들이게 되는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반대 성향도 있거든요. 잘 속지 않는 성격 성향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편집적 성격 성향이라고 합니다. 편집적인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유 없이 의심하고 잘 안 믿고 막 신고 삐딱하고 막 신고하고 고소하고 이런 분들 잘 안 속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좀 매우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믿지 않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성격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혹시 이제 사람들이 잘 속게 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따로 있을까요? 네. 어떤 경우에 잘 속게 될까요?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경우에 좀 긴박할 때, 급박할 때, 내가 맞습니다. 좀 이렇게 막 애처로울 때. 맞아요. 이게 일단 먼저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많이 사람들이 속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불안, 슬픔 같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기가 쉽고요. 투자할 때 그렇죠. 보통 큰 손실을 겪은 후에 빠르게 일을 많이 하려는 생각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에 막 괜히 의탁해서 돈을 막 냈다가 막 이렇게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그거 있는데. 아시죠? 그 아직 팔진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손해를 굉장히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투자 유혹이 오잖아요. 그럼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 솔깃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만회할 수 있을까?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에 쫓기거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너무 급하고 촉박할 때는 빠르게 결정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잘 속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권위 있는 인물이나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속기가 쉽죠. 맞죠. 그래서 광고나 이런 데 좀 연예인이나 이런 좀 저명한 인사들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집단적인 압력이 있을 때도 우리는 쉽게 속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거나 행동할 때 우리가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들 맞다고 하니까 나도 틀린 것 같은데 왠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군중 심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면 좀 비판 없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나는 잘 속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그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정식적인 검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감정적으로 잘 휘둘리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남들의 이야기에 좀 과도하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는가. 좀 어렵다.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두 번째로 또 정보를 접할 때 출처나 사실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편인지. 이거 중요하네요. 그렇죠. 어떤 정보를 찾을 때도 특히나 이런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좀 공개된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따져보는 성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과거에 내가 속임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사실 한 번 속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또 계속 속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를 잘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나쁜 사람들이죠. 저 책값 받고 그 책 안 준 분 돈 빨리 보내세요. 원장님 많이 화나 계십니다. 포기했습니다.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DSM-5라는 진단체계를 많이 쓰는데 그 진단체계에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짓말이나 그 조작을 서슴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종종 위험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되게 좀 매력적이다, 카리스마 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좀 잘 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죄책감의 후회를 거의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거,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범죄자라든지 아니면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들이 바로 반사회적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데 굉장히 매력적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러하지 않나요? 겉으로 봤을 땐 좀 번드르르 하고 말도 잘하고 굉장히 신뢰성 있고 그렇죠. 옷도 잘 입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기를 많이 치죠. 특이합니다. 근데 이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자기가 한 행동을 외려 굉장히 합리화하더라고요. 네. 부끄러워는 전혀 안 하고 합리화를 너무 잘해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자기 말은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건강식품을 그게 진짜군요. 그렇죠. 건강보조식품을 파는데 이거 만병통치약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뭐 사기를 많이 치는 것 같은데요.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 사이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좀 합리화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라든지 나만 안 하면 손해 본다라는 식으로 자꾸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것도 있잖아요. 나 아니면 딴 사람이 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내가 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좀 끌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책임 전가를 잘하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환경 탓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비판해서 이걸 샀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러고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또 자기 기만도 나타나죠. 실제로 자기가 행동을 한 것이 자기가 이제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좀 스스로 좀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 보면 참 희한하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양쪽을 다 알았어요. 뭐 잘 속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말에 속는 거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네, 좀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이게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인의 말에 속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정보의 출처를 잘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과연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또 이 정보에는 과연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든 정보가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냥 뭐 판매자들이 뭐 약간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이걸 좀 물건을 더 팔려고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민하면서 자신이 속이려는 시도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사기를 한번 당해본 사람이거나 좀 그런 잘 속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요즘 온라인으로 좀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잖아요. 사실 몇 군데만 더 체크를 해봐도, 조그만 검색을 해봐도 이거 사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내가 써봤는데 효과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속임수를 뭔가 딱 느낄 때 혹시 도움이 되는 몸짓이나 신호 이런 게 있을까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 남들을 깜짝같이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세한 신체 신호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눈 접촉을 좀 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 사기꾼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눈 접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눈 접촉 피하거나 뭐 눈을 깜빡이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목소리의 톤이 변하거나 말하는 속도가 불규칙해지기도 하고, 또 손이 약간 좀 어색하게 손을 자꾸 움직이거나 손을 좀 과도하게 좀 사용하는 것도 좀 거짓말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기계도 있잖아요. 이 원리 좀 비슷한데요. 거짓말은 멀쩡하고 태연하게 하는데 막상 몸의 어떤 여러 가지 미세한 신체 신호들을 검사해 보면은 심박수나 호흡이나 피부 전도성 같은 이런 신체의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거짓말을 탐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 말이 나온 김에요.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겠죠? 네, 뭐 이게
진짜 잘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꽤 뭐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정신적으로 또 이제 감정적으로 타인에게 속았을 때 상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이때의 상처는 어떻게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랬으면 안 됐었는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치유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싫어, 끔찍해라는 생각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힘들구나 내가. 얼마간이 힘들겠다, 시간 좀 걸리겠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좀 위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죠. 네, 네. 이런 감정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배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취미 활동이나 운동 같은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해서 너무 그 사건에 대해서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내 개인의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나가면서 다른 데로 주의를 돌려나가는 것이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취미 활동 중에 이렇게 게임에 몰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괜찮나요? 뭐 일상생활에만 지장 가지 않는 정도 수준이라면 내가 좀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위험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좀 그래도 몰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잘 속는 이 심리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60년 만에 새로 출범한 국가유산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산청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전 처음 듣는데요. 국가유산청이 뭡니까? 좀 낯서시죠? 예, 많이 낯설어요. 그래서 지난 5월 17일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보호 관리했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60년 만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가까이 앉으세요. 우리 엔지니어 선배가 억지로 들어와서 거의 입에 붙이셨어요 지금 마이크를. 마이크 그렇게 쓰는 거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네. 들어오셨는데 또 바로 옆으로 피하시는. 너무 가까이. 그러면은 네. 잠깐만요. 문화재청이 네. 국가유산청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왜 개명을 했네요, 이름을? 네. 왜 그런 거죠? 우선 문화재와 국가유산이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문화재와 국가유산의 차이점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우선 문화재. 우리가 익숙한 문화재의 사전적 의미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소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재의 재자입니다. 네. 이 재자의 의미가 재물, 재화의 재자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그럼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인간 문화재나 자연유산 같은 무형 문화재는 어떻게 하냐? 라던 것이었죠. 그리고 기존 문화재 보호법이 1950년 제정된 일본식 문화재 보호법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류 체계가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법을. 일본식 문화재 보호법을. 그리고 특히 이제 1990년대부터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악기나 네. 한복을 만드는 인간 문화재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명칭이 바뀌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대대적으로 다 바뀌는데요. 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 조물, 회화 등에는 유형 문화재, 또 자연물이나 예능을 지닌 사람에게는 무형 문화재라는 명칭이 그동안 붙었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재의 재자가 재산할 때 쓰는 재화 재자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물과 사람까지도 이 재화를 지칭하는 게 이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값으로 따지기도 어렵고 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식 문화재 보호법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는 지적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유산청으로 재편과 함께 인간문화재의 명칭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꾀꼬리도 울고 갈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오승원 명장. 만약에 그렇게 있다고 치면 대신에 이제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기능 보유자 오승원 명창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그렇죠. 이것만 딱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뒤에는 똑같고. 네. 그렇군요. 인간문화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되는 거. 이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살짝 좀 낯설기는 한데요. 그쵸.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국가유산이라고 하나요? 네, 근데 이제 문화재라는 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유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네스코 가입국 중에 문화재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딱 두 개국뿐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춰달라. 문화재를 유산으로 바꿔달라. 무형유산으로 바꿔달라라는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요. 네. 일본은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지금 남은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맞아요. 근데 일본은 왜 문화재라는 표현 이 용어를 쓰게 됐나요? 네, 사실 여기에는 좀 아프고 복잡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외국에서 약탈한 우리나라 문화재들도 많이 약탈했겠죠. 그래서 약탈한 유물이 일본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 귀한 문화유산을 나누는 기준이 특별국보, 그냥 국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외국에서 들어온 유물은 특별국보와 국보 중에 어디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 자기 나라 게 아니니까. 네, 왜냐하면 맞아요. 국보라는 뜻이 나라의 보물인데 외국에서 가져온 유물은 원래부터 일본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국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던 거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외국에서 가져온 귀한 유물들도 우리나라의 국보만큼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을 해서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었어요. 국보가 된다, 국보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보와 국보에 준하는 중요 문화재라는 새로운 분류 법안을 만들면서 문화재의 개념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법을 만들면서 외국에 가져온 유물들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고자 한다는 또 이것이 중요 문화재 법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져왔지만 뺏어왔지만 다시 줄 수는 없다. 그렇죠. 약탈한 유물을 중요 문화재로 분류해서 보존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국제 기준에 맞게 이제 개편이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유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국가유산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유산은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결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만드는 문화적 유산을 말하는데요. 국보와 보물이 대부분 다 여기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훈민정음이나 숭례문 같은 것들이 모두 문화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의 자연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산인출봉이라든지 정선 화암동굴 이런 곳들이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형유산이 있는데요.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면서 공동체 집단과 역사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묘제례악이나 동해안 별신굿 뭐 이런 공연 연주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무형유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가유산청이 출범이 되면서 개편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개편이 되는 건가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조직 개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문화재청이 정책국, 보존국, 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가에서
그리고 이제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유산정책국, 일관사국 24개가로 재편이 된다고 하는데요.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 산업육성팀, 또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 유산 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 등도 신설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약간 모르는 네. 제가 들어도 앞으로 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좀 체계적으로 네. 잘 보존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정책 같은 것도 혹시 변화가 생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이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지방별로 따로따로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한데 엮어서 광역 단위의 지역 유산 축전인 국가유산 주간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서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10월 달에 범국민적인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래된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비교적 역사가 짧은 이런 근현대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보존 관리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도도 함께 시행해서 후대를 위한 국가유산들도 재정비된다고 합니다. 네. 네. 국가유산.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서 네. 뭐 다양하게 전시, 행사 이런 게 개최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행사들이 열리나요? 네, 60년 만에 이제 개편이 된 만큼 정말 전국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특히 가장 좀 특별했던 거는 전국에 있는 총 76곳의 국가유산들을 네.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그렇군요. 모두 다 무료로. 모두 다. 네. 예. 그리고 또 어제부터죠. 6월 16일까지 서울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대표적인 왕실 회화인 화성 원행도의 최신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재현한 체험형 디지털 전시 실감 화성 전시가 개최됩니다. 이게 뭐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데. 네, 이 화성 원행도는 왕실 회화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황실에서 그렸던 그림인데 근데 누가 그래요? 예전에는 왕이? 사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들을 직접 그려가지고 기록을 했던 기록화. 기록화. 네. 그래서 이 화성 원행도는 이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궁에 행차한 것에 대한 그린 기록화. 근데 그거를 가상 융합 기술을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AR, VR 기술 등을 입혀가지고 네. 그 그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내가 보듯이. 네. 그래서 이제 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네. 그래서 왕도 이렇게 걸어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디지털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궁박물관에 가시면은 이제 시간 콘텐츠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네. 이제 6월 16일까지입니다. 네.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네. 1층이라니까 네, 맞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시면 좋겠고요. 네. 야, 신기합니다. 네. 이런 게 있었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저는 혼란스러운 게 네. 예를 들어 예전 표현이지만 인간 문화재라고 불리는 분들을 만났다고 네. 치면은 네. 지금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네. 실제로 네. 방송에서.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인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라는 거는 이제 등록된 거 이름이고 이제 명인님, 문화재님 원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무형유산, 네, 인간 무형유산님 뭐 이런 식으로. 진짜요? 네, 근데 그냥 명인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명인님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네. 야 이거를 그러니까 상상을 혼자 제가 해본 네. 거죠. 이거 만약에 방송에 누군가 이제 출연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출연하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네, 보유자님, 이게 무형유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보유자님, 명인님 이런 표현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국가유산청 출범 소식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더 덥다고 합니다.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된다면 꼭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사하느라고 피아노를 옮겼다든